예,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RGSV에서 MIT와 DT를 가르치고 있는 서상훈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제 강연 순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오늘이 이제 그 코리안 A의 개요와 7학년, 9학년까지 조금 빠르게 나갈 거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10학년, 11학년, 그 다음에 그 마지막 날에 이제 DP 과정 12학년, 13학년 이렇게 내용을 그 커리큘럼별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드릴 말씀은 자, 선생님들 실명 공개 그 녹화된 영상을 통해서 실명이 공개될 거기 때문에 지금 실명 쓰시는 분들은 이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7월부터 그 국제학교 교사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 계속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일단 국제학교 교사가 되셔서 선생님들이 이제 시작을 하시게 되면은 전공, 경력 아무 상관없습니다. 즉 7월에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면은 모든 코리안 A 선생님이 동일한 출발점에서 다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뭐 그 선생님이 10년의 경력을 가졌든 아니면은 뭐 전공이 국문학이든 국문학을 석사까지 했든 박사까지 했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학생들이 요구하는 유일한 것은 원활한 지식의 전달입니다. 지식의 양과 퀄리티입니다. 국제학교 학생들은 저 선생이 박사까지 했대.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저 선생이 우리에게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을 가르친다. 그걸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파이널 exam 코리안이 끝났고 이제 6월 중순이 되면 방학이 시작될 겁니다. 그게 끝나고 7월달, 8월달이 되면은 모든 코리안의 교사들이 다시 출발점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준비하셔야 될 것은 어떻게 학생들의 기대치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인가. 자, 잠시 이제 마이크 켜진 분들이 계신데, 제가 잠시 마이크를 좀 끄겠습니다. 지금 대체로 교사들 능력에 비해서 지금 학생들이 AI로 공부하는 게 더 수준이 높습니다. AI로 이제 질문과 사용할 작품을 넣으면은 답안을 작성해주는 AI 사이트가 있는데 상당히 퀄리티가 높습니다. 그리고 학생의 페이퍼를 넣으면은 채점을 해주는 또 AI가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정확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 교사들의 능력보다 AI가 평균적으로 더 뛰어납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보다 더 높은 곳에 학생들이 기대치가 있다는 겁니다. 이 기대치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면은 학생들은 다른 과목으로 바꿀 겁니다. 즉, 선생님들이 어떻게 그 DP 2년 과정 동안 이 학생들이 요구하는 것을 내가 채워줄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코리안 A는 상당히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코리안 A는 학생들이 유일하게 모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수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과목에서 영어를 쓰면서 프랑스어를 쓰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았던 학생들이 코리안에서 이제 유일하게 모국어를 쓰면서 그 휴식의 개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꿔 말하면은 내 과목에서 학생들이 모국어를 마음껏 쓰면서 공부를 하면서 또 휴식도 시켜야 됩니다. 요구치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리안 A는 즐겁게 수업을 안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한국식으로 딱딱하게 수업해가지고는 이 내용 다 못 나가고 학생들도 힘들어하고 못 나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IB 커리큘럼에 대해 잠시 얘기를 하죠. 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모든 교사가 출발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라버스가 자기들이 13학년 때 파이널, 이열로 한다면 13이고, 그레이드로 하면 12인데, 파이널 이그점에서 그 점에서 어떤 능력을 검증할 건지는 실라버스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이걸 구현할지는 선생님마다 다 다릅니다. 이걸 뭐 선생님들 전공이 다르시고 선생님들 경험이 다르시고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갈지는 IB는 모두 자율에 맡겨두고 있습니다. 다만 졸업 학년 때 이 능력을 검증하겠다를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것은 어떻게 이 능력을 준비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선생님들이 이제 그 참고서에 의존을 하게 됩니다.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출발점과 종착역만 딱 제시를 해줍니다. 그 사이에 어떻게 가든 그건 당신이 자유를 맡기겠다. 막막합니다. 특히 한국 교육을 받은 이제 사람들은 막막합니다. 거기에서 생각해보면 참고서란 것이 정말 든든한 어떤 시, 그 시수별로 다 커리큘럼이 짜여져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요 페이지부터 요 페이지까지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선생님들이 참고서에 의존하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IB 교육에서 멀어지면서 화석화가 됩니다.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은 IB 교육과 참고서는 정반대의 교육 목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IB는 최대한 학생의 창의력을 존중하는 방향인데 참고서는 학생의 암기력을 중요시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리안의 선생님들의 대부분은 그냥 참고서를 가지고 이 참고서에 있는 내용을 암기해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고서에 의존할수록 선생님들은 IB 교육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시장 환경이 많이 변했습니다. 뭐 시장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학생을 고객의 개념으로 봅니다. 예전 그러니까 여기 2020년 새로운 커리큘럼이 발표되기 전에는 우리는 문학 텍스트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평균 점수가 상당히 높게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조금씩 이렇게 커트라인이 그 점수가 엄격하게 나오거나 관대하게 나오거나 이런 차이는 있었지만은 대체로 분석 능력과 비례해서 점수가 나왔기 때문에 채점에 대한 불만이 거의 없었습니다. 어쨌거나 분석 능력이 뛰어난 학생이 더 높은 점수를 받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는 한국 학생들이 대체로 코리안 A와 잉글리시 B 요 조합을 들었습니다. DP 과정에서 랭귀지 A 하나 반드시 들어야 되고 랭귀지 B 하나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랭귀지 A를 두 개 들을 수는 있는데 랭귀지 B를 두 개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코리안 학생들이 이렇게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는 한국 학생들은 코리안 A를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그랬었습니다. 근데 2020년 새로운 커리큘럼이 발견되면서 문학과 비문학을 함께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이제 평균 점수가 리시 랭릿에 비해서 리시 월등하게 성적이 높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작년 11월 달 평균 성적인데 자 코리안 A에서 랭릿 HL이 4.9점 나왔고 평균적으로 전 세계 평균 코리안 A 랭릿 SL이 5.1이 나왔는데 코리안 A 릿은 5.7이 나왔습니다. 거의 1점 차이 나죠. 7점 만점에. 무엇보다 지금 채점에서 학생의 분석 능력과 성적이 비례하지 않습니다. 즉 어중간하게 분석하는 학생이 더 높은 점수를 받고 분석력이 뛰어난 학생은 오히려 낮은 점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학생들은 코리안 A와 잉글리시 A를 듣습니다. 자, 이 조합에서는 코리안 A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잉글리시가 B니까. 근데 이 조합이 되면은 딱히 코리안 A를 들어야만 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들으면 이제 바이링구얼이 나옵니다만은 잉글리시 A를 듣기 때문에 코리안 A를 반드시 들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프랑스어나 베트남어나 중국어나 랭귀지 B로 바꿔버리는 경우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학생들이 AI가 발전하면서 모범 답안과 평가에 AI를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코리안 A를 수강하는 학생들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졸업 학년에서 필요한 능력은 실라버스에 모두 명시되어 있는데 대체로 이제 이렇습니다. 첫 번째, 언어의 세련된 사용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 선생님들도 아마 대체로 그 MIP와 DP를 같이 가르치게 되실 텐데 학교에서 언어의 세련된 사용은 저는 좀 이제 상대적으로 좀 저학년에 그 다음에 창의적 관점과 비판적 수용 요거는 이제 그 전학년에서 그 다음에 논리적 사용은 조금 이제 MIP 고학년에서 그리고 텍스트에 대한 분석력은 이제 DP 과정 으로 갔을 때 가르칩니다. 모든 내용을 한꺼번에 가르치려고 하면 학생들이 좀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좀 분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6개의 학년을 모두 가르치신다면은 그러니까 학년별로 모두 다른 작품을 해야 됩니다. 같은 작품을 이제 2번 가르치는 것은 이제 일단 효과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IB 규정에 좀 벗어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고려하셔야 될 것은 내가 MYP나 DP에서 가르치는 작품을 다른 언어에서 똑같이 가르치진 않는가. 이것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이제 어떤 작품도 겹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같은 경우 출제에도 문제가 있고 채점에도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의 졸업 성적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지금 이제 현장 교사로서 가장 현명한 방법은 파이널 exam이 아니라 그 이후의 대학 생활과 사회 생활을 위해서 이 학생에게 새로운 관점, 비판적인 해석, 창의적인 관점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11학년 커리큘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텐데 MIP에서 DP로 올라가는 과정의 시험은 이제 예전에는 그게 있었습니다. IGCSE가 있었는데 IGCSE가 그 코리안이 사라지면서 지금은 MIPE 어세스먼트 그러니까 컴퓨터로 시험 치는 거 요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학교 내 시험 그러니까 MIP에서 DP로 올라가는 거는 이제 학교 내의 시험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다른 과목과 같이 기말고사를 쳐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요 MIPE 어세스먼트는 제가 2020년도 기출 문제를 공유 폴더에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아직까지는 리스를 가르치실지, 랭리스를 가르치실지, 아직 그, 명확하지 않은데, 혹시 이제 아직 그 학교가 릿 과정을 가르치고 있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랭릿 과정으로 바꾸는 게 어떠냐라고 하면은, 최대한 늦추십시오. 그러니까 IB가 모든 릿을 랭릿으로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이걸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만은, 릿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러니 최대한 랭릿으로 바꾸는 걸 늦추십시오. 한번 랭릿으로 바꾸시면 다시 릿으로 못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도 IB는 모든 릿을 랭릿 과정으로 바꾸길 원하면서도 이제 릿에는 혜택을 몰아주고 랭릿에서는 이제 그 반대로 이제 불이익을 몰아주고 있습니다. 방금 봤던 것처럼 이제 평균적으로 릿이 7점 만점에서 평균 1점 정도가 높습니다. 물론 릿보다는 랭릿이보다 발전된 커리큘럼이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랭릿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교사는 소수입니다.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랭릿으로 바꿔놓고 그냥 여전히 릿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시장에서 랭릿을 제대로 가르치는 교사에 대한 수요가 높다 보니까 이제 그런 교사들에게 계속 스카우트 제안이 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 직업을 오래 하고 싶으시다면은 이제 랭릿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즉 문학과 비문학을 모두 제대로 가르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교사들 모여서 회의를 하다 보면은 딱 둘로 나뉩니다. 7년 동안 가르칠 게 별로 없다라고 하는 교사 그룹과 이 내용을 7년 동안 다 가르치기에는 너무 7년이 짧다라고 하는 그룹. 선생님들은 이제 어느 쪽이 되실지 한번 뭐 지켜보고 싶네요. 그래서 지금처럼 랭릿이 이제 학생들의 요구치를 못 따라가고 한다면은 차라리 문학이라도 제대로 가르치는 게 효과적입니다. 그 선생님들 충분히 준비가 되셔가지고 아 이제 내가 드라마, 영화, 만화를 모두 가르칠 수 있다. 그때 이제 랭릿으로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아이고, 그러니까 하루에 제가 평균적으로 5, 6시간 6시간 정도 수업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수업이 시작되면 항상 긴장을 하게 되네요. 일단 평균 점수가 리시 월등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 과정은 문학 네 장르만 가르치면 되는 데 비해서 랭릿 과정은 문학 네 장르에 비문학 30개 정도의 장르, 줄여봐도 12개 정도의 장르를 가르쳐야 됩니다. 일단 가르칠 게 많고, 게다가 비문학은 학생들이 교사보다 더 잘합니다. 자, 일단은 릿 과정은 페이퍼 1, IO, 페이퍼 2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딱 마스터를 해버리면 다른 거는 조금만 응용하면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세 개의 과제가 굉장히 닮았습니다. 근데 랭릿 과정은 페이퍼 1과 페이퍼 2 너무 다르고 페이퍼 1과 IO 너무 다르고 일단 페이퍼 1과 페이퍼 2는 페이퍼 1은 비문학이고 페이퍼 2는 문학을 다루기 때문에 전혀 접점이 없습니다. 완전히 상이합니다. 훨씬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문학 작품에 대해서는 교사가 학생보다 뛰어난데 비문학에 가버리면 학생들이 더 뛰어납니다. 우리는 텍스트로 자란 세대인데 학생들은 영상에 더 익숙한 세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랭릿을 어설프게 들어가 버리면은 더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출제의 문제를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그 4월 28일 날 친 랭릿 그 올해 시험입니다. 페이퍼 1의 텍스트 1에서 칼럼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이퍼 1의 텍스트 2로 이제 책 표지 요걸 분석하러 나왔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페이퍼 2 질문 4개입니다. 출제자가 실라버스를 읽어본 적 없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긴가민가 했는데 올해 시험 문제 나온 걸 보니까 확실하게 알겠습니다. 출제자가 실라버스를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즉 비유적으로 말하자면은 출제자는 클래식 음악을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힙합을 전공한 학생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칼럼인데 이게 원문입니다. 잠깐만요. 마우스 스크롤이 조금 안 되네. 원문에 사진이 3개가 있고 텍스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험 문제 나온 걸 보면은 사진 2개가 삭제됐어요. 그런데 구조를 묻고 있습니다. 어조나 문체를 물을 것 같으면 사진은 생략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칼럼의 구조, 즉 구성을 묻는다면 사진은 매우 중요한 장치인데 사진을 삭제를 한 다음에 구성을 설명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칼럼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책 표지가 나왔는데 책 표지는 랭귀지 A 비문학 장르에 없습니다. 장르에 없는 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인포그래픽만 나왔었는데 갑자기 책 표지가 나왔는데 이건 30개의 장르 중에 없습니다. 게다가 요건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건데 여기서 사범대학을 사법대학이라고 이게 오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저 페이퍼 2 질문이죠. 공부한 두 작품에서 성 정체성에 대한 관점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혹시 성 정체성이 중요한 소설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으십니까? 선생님들. 주인공의 성 정체성이 중요한 작품. 근데 이제 페이퍼 2에 대답을 하려고 하면은 한 개 배워서는 안 됩니다. 두 개를 공부해야 됩니다. 제가 생각나는 것은 이제 거미 여인의 키스 정도. 그건 좀 많이 사용하지요. 근데 그 하나만 배워가지고는 답을 할 수 없습니다. 즉, 이 질문은 전 세계에서 대답할 수 있는 학생이 거의 없을 겁니다. 자, 두 번째, 작품에 담긴 주요 아이디어를 전달하는데, 이게 뭐 주제나 메시지겠죠.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탐구해 보시오. 이미지가 신상을 의미하는 건가, 그림을 의미하는 건가? 신상을 의미한다면은 시로 적용할 수 있겠는데, 소설이나 이쪽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그림이 됩니다. 혹시 선생님들 그 사파가 들어갔거나, 혹시 그 그래픽 노블, 그걸 이제 DP 과정에서 두 작품 이상 배웠어야만 이게 가능합니다. 보통 페르세폴리스 많이 사용하지만은 보통 DP 과정 중에 이제 한 작품만 그래픽 노블로 합니다. 선생님들 혹시 그 공부하신 작품 중에서 사파가 중요하게 사용된 작품 있나요? 그러니까 그 사파가 중요하게 사용된 두 개의 작품을 배웠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1, 2번은 대답할 수 있는 학생이 거의 없었을 겁니다. 즉, 네 개의 질문이라고 하지만 첫 번째, 두 번째는 거의 도움이 안 됩니다. 결국 3번, 4번, 그나마 이제 3번, 4번은 제대로 이제 질문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좀 다행인데, 결국 이제 네 개의 질문이 아니라 두 개의 질문만 학생들이 풀 수 있는. 즉,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이 사람은 실라버스를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채점관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채점관들도 실라버스 안 읽어봤을 겁니다. 새로 바뀐 실라버스. 그러면은 자, 시험 출제자가 실라버스 안 읽어봤고, 채점관이 실라버스 안 읽어봤고, 그러면 현장 교사들은 얼마나 읽어봤을까요? 새로운 실라버스를. 그게 네 개의 질문 중에서 하나만 골라서 하면 됩니다. 하나만 답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었지요. 혹시 선생님들이 이제 부임한 학교에, 옆에 학교에 10년 경력을 가진 이제 국문학 박사 출신의 교사가 있다. 90%의 확률로 실라버스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선생님들이 빨리 하셔야 될 것은 이제 그러니까 옆 학교 교사 별로 교류할 필요가 없는 게 저 사람 나름대로 접근하는 거고 나는 나대로 접근하는 거다 보니까 각자가 어떤 각자의 성주입니다. 그러니까 뭐 과목의 특성상 교류해봐도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나름대로의 길을 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분석의 개념. 그러니까 우리의 채점의 핵심은 분석입니다. 학생의 분석력. 분석이란 것은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어 있는 의미를 파내는 거죠. 작품을 읽었을 때보다 참고서를 읽었을 때 의미가 조금 더 커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참고서보다 더 깊은 분석을
학생들 앞에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학생이 교사를 신뢰하고 수업에 참여합니다. 근데 만약에 교사의 설명이 참고서에서 머물러 버리면은 지금처럼 AI가 발달해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은 우리가 왜 저 수업을 들어야 되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참고서에 의존을 해버리면은 처음엔 쉽습니다. 근데 한번 의존하다 보면 또 다음에 또 의존하다 보면은 그대로 화석화돼 버립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이제 A와 B를 그 잉글리시 A와 코리안 A를 비교합니다. 잉글리시 A에서는 막 이런 걸 가르쳐 주는데 코리안 A는 이거 뭐지? 왜 자꾸 참고서 외우라고 하지? 그리고 선생님이 준 모범 답안을 AI에게 채점을 맡겼는데 이거 사전도 안 나오는데?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 평소에 수업을 할 때 이제 그 아이들과 같이 분석을 하고 그게 좋습니다. 먼저 아이들과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 봅니다. 그건 제가 이제 조금 이따가 그 상선님과 어머니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학생들의 아이디어가 어느 정도 나오면은 그때 이제 나 개인의 아이디어로서 하나의 관점으로서 저의 해석을 제시해 주면은 그러면 아 저렇게까지 갈 수 있구나. 그리고 이제 그 폭이 점점 줄어들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참고서에 적혀 있는 건 이 정도입니다. 참고서에 적혀 있는 건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학생들에게 읽어보라고 하면은 학생들은 읽어보는 동시에 이제 인터넷 자료를 찾아보게 되겠죠. 거기에서 교사가 거기에서 상당히 먼 거리에 있는 그리고 분석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이 사이가 분석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이 사이 거리를 멀게 느낄수록 분석이란 것이 저 텍스트를 제대로 해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만약에 학생이 혼자서 이해한 것과 선생님이 수업 중에 설명해 주는 것과 나랑 별 차이가 없는데 그러면은 분석을 실증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계속되다 보면 학생은 나 혼자 본 것도 별 차이가 없는데 그러면 이제 내 수업이 되면은 왠지 학생들이 자꾸 이제 그 간호실에 가 있습니다. 몸이 안 좋다는 핑계로.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떤 자신 있는 작품, 내가 분석을 보여줄 수 있는 작품, 그걸 가지고 학생들이 혼자 공부했을 때보다 교사가 설명하니까 훨씬 까마득하게 의미가 진행된다. 그걸 실증해 줘야 됩니다. 그게 이제 학년이 올라가서 점점 짧아지고 이제 졸업할 때가 되면은 제 도움이 없어도 학생들이 스스로 거기까지 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예, 문학 작품을 다룰 때 책 한 권 전체를 못 다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웍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한국처럼 이제 시를 이 사람의 시, 저 사람의 시 유명한 걸 이렇게 모아서 다뤄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의 시집을 다뤄야 되고, 그 다음에 수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수필집을 다뤄야 되고, 단편 소설도 한 사람의 단편 소설 모음집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단편 소설, 저 사람의 단편 소설 모아서 가르치면 안 됩니다. 요게 그 MIP 과정에서는 이제 좀 그렇게 엄격하진 않은데 DP 과정에서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수업하기 전에 책을 미리 읽게 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업 중에 읽어라, 그러니까 알아서 읽으라라고 하면 절대 안 읽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방학 숙제로 줍니다. 요거 읽어라. 그리고 개학하면 첫날에 무조건 쪽지 시험 칠 거야. 그 쪽지 시험은 어렵진 않을 거야. 하지만 너희들이 읽었다면 무조건 만점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렇게 하면 학생들은 읽고 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그 학기 성적의 10%로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제 뭐 다음 중 우리들이 읽은 내용의 등장인물이 아닌 것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읽어봤다면 누구나 대답할 수 있도록 이런 수준으로 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많은 학교에서 코리안 A 교사들이 지금 이제 쫓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학교는 이제 수소문을 해서 랭귀지 리터처를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교사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것은 선생님들이 빨리 랭릿 과정, 그러니까 비문학 과제를 준비하셔가지고 요 자리를 차지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그 학교는 그냥 그 코리안 A 과목을 없애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쪽에서는 많이 지금 학교를 떠나고 한쪽에서는 이제 새로운 교사를 찾고 지금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중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독자적으로 영화나 만화나 그 드라마 같은 것을 분석할 수 있는가? 그냥 기존의 해석을 따라가지 않고 그냥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담겨 있는 장치가 어떻게 의미를 만드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가? 그건 이제 DP 과정에서 페이퍼 1 시험 혹은 이제 HL 에세이 이런 걸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참 이상한 게 아니 그러면 기존의 선생님들이 랭릿을 비문학을 배워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가? 기존의 선생님들 상당수는 그러니까 비문학을 공부를 해서 학생들을 창의적으로 가르치느니 그냥 이제 코리안 내의 교사를 그만두겠다는 입장입니다. 이거 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그런데 실제로 많은 선생님들 입장은 그겁니다. 학생들을 창의적으로 가르치고 학생들에게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비문학까지 그렇게 가르칠 바에는 차라리 교사 그만두겠다. 왜냐하면은 한 번도 본인이 그렇게 공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관점에서 창의적인 해석 이런 부분에서 본인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본인도 이걸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만둡니다. 코리안 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 학생 수가 많지 않고 그리고 이제 보통 자기 모국어를 이제 A로 듣게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B는 잉글리시가 거의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코리안 B를 들을 수 있는 학생은 이제 잉글리시 A를 듣는 학생들 뿐인데 그런데 또 이제 코리안 그 한국 여권을 가진 학생은 코리안 B를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잉글리시 A를 들으면서 한국 국적이 아닌 학생이 이렇게 해야 되다 보니까 그 학생은 대부분 이제 자기 모국어 A를 듣겠죠. 게다가 이제 코리안 B를 개설을 한다고 해도 이게 안정적이지를 못합니다. 이게 과연 지속적으로 이 과목이 개설될지는 좀 불안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설돼도 좀 지원이 많지 않고 학교 쪽에서도 개설하기를 좀 망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7학년 커리큘럼으로 한번 설명 들어가도록 할까요? 자, 여기에서 이제 지금까지 내용에서 이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질문 없으시면은 그 7학년 커리큘럼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그러니까 이어로 하는 것이 있고 그레이드로 하는 것이 있는데 저희 학교는 이제 이어로 하기 때문에 이제 그 7학년부터가 MYP입니다. 그래서 일단 7학년이 되면은 요것부터 설명을 해야 됩니다. 언어를 이제 세련되게 사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자 PYP 과정, 초등학교 과정에서는 이제 언어로서 코리안을 배웁니다. 근데 이제 MIP 과정에 오면은 이제 더 이상 어떤 한국어를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한국어를 세련되게 말하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막힙니다. 선생님, 우리는 한국 사람인데 무슨 한국어를 세련되게 말할 필요가 있어요? 한국어를 세련되게 말한다는 게 어떤 거예요? 요걸 이해시켜야 됩니다. 명확하게, 함축적으로, 그 다음에 우아하게 말하는 거. 논리적으로 말하고 내 의미를 헷갈리지 않도록 설명하는 것. 그러니까 요 시기의 학생들은 대부분 머릿속에 떠도는 단어들을 무질서하게 뱉어내면 말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휘의 선택, 그 다음에 이제 단어의 배치, 그 다음에 그 문장의 구성 이런 것들의 가능성을 가르쳐 줘가지고 이게 언어를 세련되게 쓴다는 거구나를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때 학생들이 자신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너 왜 공부하니라고 물어보면은 대부분이 부모님이 시켰어요. 부모님이 학교 가라고 했어요.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가 제가 커서 뭐뭐를 하고 싶어서 이걸 공부를 해요. 얘기합니다. 대부분은 공부를 하면서 자기가 뭘 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뭐가 되고 싶은지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7, 8, 9학년 단계에서는 과제들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요 과제를 수행을 하면서 아 나는 이런 인간이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단계 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언어와 비언어 그러니까 이미지나 영상 등을 같이 디자인할 수 있는 그런 과제를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과제를 하든지 학생은 분명히 고생을 하겠지요. 무의미한 고생을 시켜서는 안 됩니다. 너는 누구냐? 그 다음에 언어를 어떻게 쓸 거냐? 그걸 어떻게 비언어와 조화시킬 거냐? 그래서 나는 왜 공부해야 하는가를 이제 학생 스스로 생각을 해보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외부에서 주입한 목표. 그러니까 너는 명문대 가야 돼. 인서울대 가야 돼. 그게 아니라 안에서 동력을 이끌어내야 되는 거죠. 나는 왜 공부해야 되는 거지? 그 시간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예. 그러니까 그 저희 학교처럼 그 인하우스 이그점으로 치면은 이제 제가 결정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DP 시험과 옛날 IGCSE 시험을 조합해가지고 좀 형식을 만들었는데 MYP 시험은 이제 컴퓨터로 치는데 그 E 어세스먼트라고 해가지고 정해져 있습니다. 잠시 보고 그럼 보도록 할까요? 2021년 그건데 요거는 이제 그 컴퓨터 화면으로 나오는 것은 제가 이제 캡처를 해서 워드 파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진을 주고 묘사해라, 영상을 보고 분석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주어집니다. 이렇게 그 워드 파일 형식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컴퓨터 화면을 통해 가지고 이제 영상이 보여지면서 그 밑에 그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 칸이 주어집니다. 그 안에 이렇게 타이핑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가셔가지고 제일 먼저 파악해야 될 것은 리시냐, 랭리시냐. 그 다음에 MYP에서 DP로 넘어가는 과정은 인하우스 이그잼이냐 아니면 이 어세스먼트냐. 그런 것들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요 양희은 엄마가 딸에게 요 영상이 이제 실제 시험에서 나왔던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컴퓨터 화면에서 요 영상이 반복적으로 재생되면서 요 영상에 관해서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아까 그 제가 드렸던 이제 분석 능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영상에서 소품이 메시지에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런 식의 질문이 주어집니다. 자, 저는 그 보통 한 학기는 두 개나 세 개의 유닛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닛이란 것은 아까 제가 웍이란 단어를 설명을 드렸는데 하나의 웍을 가르치는 이제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집 한 권, 혹은 수필집 한 권, 혹은 단편 모음집 한 권, 혹은 장편 소설 한 권. 됩니다. 일단은 한국 현대사를 저는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한국 현대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부족합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그 각각의 작품들로 연결될 거기 때문에 이제 고 대통령의 핵심적인 몇 개의 사건 그리고 이제 그것을 영상화한 영화라든지 소설 예를 들어서 4.3 항쟁 같은 경우에는 그 한강 작가 소설 그런 식으로 연결시켜가지고 문학과 현실 사이의 연관성을 설명하면서 이제 한국의 현대사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뭐 대통령별로 이렇게 쭉 됐는데 마지막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빠졌는 게 아직까지는 조금 평가하기가 좀 섣부를 것 같네요. 좀 더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캠브리지가 이제 그렇다면 IGCSE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인하우스 에그잼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IGCSE 시험이 있는 과목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IGCSE 시험을 치고 수학이나 영어 같은 경우. 근데 코리아는 IGCSE가 없기 때문에 그냥 네가 알아서 기말고사 기간에 이제 그 10학년 학생들 데리고 시험 쳐서 성적을 학교에 보고해라 이런 식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정보의 소통과 학습. 그러니까 정보는 어떻게 전달되는가? 그리고 인간의 학습과 동물의 학습은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학습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암기하는 것과 학습은 어떻게 다른가? 그러니까 학습한다는 그 자체를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인간의 기록은 학습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그래서 한국 현대사를 가르쳐 난 다음에 여기서 이제 10점짜리 과제가 나가는데 한국 현대사의 중요 사건에 대해서 조사하고 발표하기 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학생 한 명이 이제 설명했던 저 사건들 중에서 하나를 골라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 그 사건의 원인, 시대적 배경, 그 다음에 경과, 결말, 그 다음에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그 다른 학생 앞에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런 걸 시킵니다. 여기서 이제 나의 생각을 증명하려면 어떻게 자료 조사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좀 익힙니다. 어, IB 코리안 수업 한 클래스당 몇 명인가 하면은 많은 곳은 이제 20명까지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그냥 그 토론식 창의적인 수업은 힘듭니다. 몇 명만 이제 계속 떠들고 다른 학생들은 그냥 그 발표를 많이 한 학생들에게 떠넘겨버리고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이제 한 다섯, 여섯 명 정도인데 그렇게 되면 조금 힘들고 아마 이제 한 10명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보의 소통과 학습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그 과제로 반려동물에게 보내는 영상 편지 쓰기를 가르칩니다. 요걸 이제 녹화를 해서 선생님에게 보내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이 이제 먼저 편지를 쓰고 그걸 이제 영상 편지 형태로 만들어서 녹화를 한 다음에 뭐 학생에 따라서 자막을 넣기도 하고 배경음악을 넣기도 하고 좀 편집을 해서 이제 여러 장소를 오가면서 추억이 있는 장소를 오가면서 하기도 하고 편지란 장르에 맞춰서 얼마나 그 반려동물에게 전하고 싶은 감성을 담았는가. 그 중요한 것은 이제 PYP와 MIP에서 다른 것은 PYP에서는 이제 학생이 열심히 노력만 하면 좋은 점수를 줍니다. 근데 MIP, DP 오면은 아무리 노력을 했더라도 이 과제의 의도에서 벗어나면 높은 점수를 못 받는다는 걸 가르쳐줘야 됩니다.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제에서 채점의 핵심은 무엇이다. 그래서 네가 노력을 했지만은 그러니까 과제의 의도에서 어떻게 벗어났기 때문에 너는 높은 점수를 못 받아. 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너의 그 반려동물에 대한 감정을 얼마나 충실하게 담았는가. 그게 이제, 그리고 영상 편지란 형식에 얼마나 충실했는가. 이것이 채점 기준이라는 걸 명확하게 알려주고 이제 채점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장과 글쓰기인데, 그,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거, 언어를 조율한다라는 거. 여기에 있는 것들은 이제 신문의 칼럼들을 가져왔는 것인데,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그 소위 이제 지식인들 문장을 어렵게 쓰지요. 괜히 뭔가 독자들에게 잘난 척 하려고 문장을 어렵게 씁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어떻게 요거를 중학생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내용을 바꿀 수 없을까를 학생들과 같이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요 문장을 이해를 하고
요 문장의 어떤 단어를, 어떤 순서를, 그리고 아예 문장 자체를 어떻게 쉽게 바꿀 수 있을 것인가를 학생과 같이 논의를 해봅니다. 그러면 학생들에 따라서 이제 뭐 개인정보 제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이걸 이렇게 바꾸자 하면서 쭉쭉 바꾸어 보죠.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학생과 조율해서 요 문장을 더 쉽게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게 이제 요 과제, 요 단계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두 개를 비교해 보면은 학생들이 언어가 더 짧아지고 명확해지고 쉬워진다는 게 어떤 것인가 조금 이제 감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잠시 편지 쓰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편지의 형식을 가르쳐 준 다음에 이제 부모님에게 설득하는 편지 이런 것도 한번 연습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이들이 이제 뭔가를 요구하는 게 있었을 때는 그냥 이제 들어 누워버리죠. 저거 안 사주면 공부 안 해. 들어 누워버리죠. 근데 편지 형식을 사용해가지고 처음에 먼저 이제 안부를 묻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조금씩 이제 자기 목적으로 들어가서 왜 내가 원하는 것을 사주는 것이 부모님에게도 이익인가? 그걸 제시를 해봐라. 부모님이 저에게 이걸 사신다면 저는 어떤 식으로 보답할 것이고, 그것이 이걸 사주는 것보다 더 큰 이익이다. 그래서 결국 이것이 윈윈이 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뭐, 가을에 날씨가 뭐, 건조하고 쌀쌀한데 뭐, 그 건강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처럼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들더라도 내가 원하는 걸 얻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행복하게 설득할 수 있는 방법. 그걸 연습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제 그게 끝나면은 이제 평화의 소녀상 철거 반대 편지 쓰기. 지금 이제 독일에서 이제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하느냐 마느냐가 매년 문제가 되고 있지요. 그래서 그 시장에게 베를린 시장에게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것을 이제 편지로 쓰도록 물론 이제 한글로 씁니다. 여기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학생들 평화의 소녀상이 무엇인가 한국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걸 철거해서는 안 되는데 그걸 독일인에게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즉 평화의 손상을 철거하지 않는 것이 한국인에도 이익이지만은 시장인 당신에게도 이익일 것이다. 여기서 감성적으로 접근할 것인가? 정의, 그 다음에 그 탄압받았던 여성에 대한 이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하면은 정치인으로서 당신이 다음 선거에서 유리해질 것이다. 논리적으로 갈 것인가?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요거를 이제 학생들에게 과제를 줍니다. 그리고 이제 세 개의 학기가 끝났기 때문에 한 학기 마지막으로 이제 시험을 치게 되는데 여기서 잠시 그 디카 시를 공부한 다음에 그 7학년, 8학년에서는 이제 시를 좀 공부를 하게 되는데 8학년에서 본격적으로 시로 들어가기 전에 그 7학년에서 먼저 디카 시를 공부를 하게 됩니다. 디카 시가 아무래도 이제 짧고 좀 그렇지요. 짧고 좀 쉽겠지요. 그래서 디카 시의 샘플을 보여주고 디카시는 이제 사진, 그리고 이제 최대 5행이지요. 각각의 행이, 하나의 행이 길지 않고 5행 단연시지요. 그런 식으로 대상에 대한 인상, 그걸 전달하도록. 요거는 이제 실제 좀 완성도가 높은 디카시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미지와 텍스트가 각각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아직까지 학생들이 이제 그걸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하겠지만 먼저 이렇게 좀 익숙하게 해줍니다. 시인은 이 사진에서 무엇을 봤기 때문에 이카로스라는 단어를 썼는가? 시인은 저 구름을 뭘로 봤는가? 그리고 이제 그 요게 실제 이제 지난 학기 때 학생들이 쓴 디카시입니다. 요 사진을 주고 이제 빈줄을 줬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이렇게 이제 썼는데 그러면 이제 저는 이 단어의 사용이 적절한가, 이제 구성은 적절한가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를 해가지고 한 시당 10점, 그래서 기말고사 30점
이렇게 합니다. 요걸 가르치면서 먼저 이 대상을 보면서 떠오르는 단어들, 그걸 막 수집을 합니다. 떠오르는 단어들을 수집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단어들을 어떤 단어를 일행에 넣고 어떤 단어를 이행에 넣을 것인가 이렇게 쫙 5개의 카테고리로 분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분류가 되면은 그 순서가 괜찮은가? 1행, 2행, 3행, 4행, 5행 이 순서가 괜찮은가? 그게 괜찮다면 이제 각각의 행에 들어가가지고 요 단어들을 어떻게 조합할 것인가?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하고 어떤 것을 수로로 할 것인가?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디카시를 완성하도록. 그렇게 하면 이제 학생들이 언어를 조율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조율을 함으로써 얼마나 상대방이 더 이해하기 쉬운 글이 되는가를 이제 단계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어, 한 반이 네다섯 명이라고 한다면 수업하기엔 제가 봤을 때 딱 좋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학생들과 논의하면서 토론식으로 수업이 가능합니다. 딱 좋은 수준입니다. 근데 이제 여전히 한국 학생들이 가장 어려운 점은 자기 생각을 발표하려고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우등생은 선생님을 존경하는 학생이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제시하는 게 정답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그냥 수용하는 게 한국의 우등생이죠. 근데 아이비의 우등생은 선생님의 생각이 계속 도전하는 학생입니다. 선생님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선생님의 조사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의도적으로 그걸 유도하기 위해서 종종 학생들에게 일부러 틀린 정보를 줍니다. 근데 어떤 학생은 그걸 딱 집어내고 어떤 학생은 그냥 모르고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다섯 명이 모였는데도 그러니까 한두 명 정도는 가 이제 토론을 주도할 겁니다. 어떻게 다 참여시킬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재미의 문제가 됩니다. 재밌으면 끼어드는데 또 재미없으면 또 이제 누군가는 계속 이제 그, 그 그림자 속에 웅크리고 있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점점 이제 학생들 사이에 그 격차가 커지게 됩니다.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는 저의 스타일의 유머 감각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기본적으로 좀 학생들 얘기를 이제 얼굴이 우습게 생겼답니다. 그게 좀 기본 먹어갑니다. 저는 이제 학생들에 대한 저 인상을 물어봤었는데 저는 뭐 카리스마 이런 걸 기대했었는데 뭐 억울하게 생겼다, 불쌍하게 생겼다 뭐 이렇게 나오더군요. 그리고 이제 그 7학년 설명을 한 다음에 저 10분 쉬고 이제 8학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수사법과 설명 방법 이제 학기가 바뀌면 수사법부터 쭉 들어갑니다. 이제 비유법, 상징법, 도치법 이런 것들 쭉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수사법은 아니지만 일단 감정이입. 사실은 이제 요거는 학생들이 이미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건데 거기에 요것이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에 더 가까운데 요걸 통해서 좀 더 어떻게 내 문장을 매끄럽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그 수업을 재밌게 한다라는 것에서 제가 어떤 방식을 쓰는가 하면은 이게 왜 또 멈춰버렸지? 그러니까 가르칠 게 많기 때문에 재미있게 안 가르치면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즐거워하고 그 과정에서도 많이 배워가고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공부 자체를 즐겁게 좋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7년이 굉장히 긴 시간이지만 이 7년 동안 문학에서 분석력을 완성시킨다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학을 뛰어나게 분석하는 학생 가르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든데 문학을 좋아하게 만들면은 그러면 이제 평생 학습으로 이어지면서 학생 스스로 답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유법,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어떻게 비유했는가, 비유가 어떻게 내용을 쉽게 이해하게 만드는가, 그리고 이제 그 영화에서 따온 것도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직유법 같은 경우 파파로트에서 따온 이제
배를 확 째는 것처럼 아파오네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쓰는데 그런 저처럼이란 것이 어떻게 쓰이는가? 우리가 익숙한 상황을 낯선 상황과 연결시킴으로써 익숙한 상황을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설명함으로써 낯선 상황을 쉽게 이해시키는. 그게 그다음에 이제 한국의 고유한 특징과 이제 요거 잠시 좀 기본적으로 한글의 특성, 한국의 특성 꼭 한 다음에 과제로서 이제 나의 탄생 신화 쓰기. 즉 여러 가지의 탄생 신화, 그러니까 단군 신화 같은 걸 공부한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렸었지요. 학생 자신을 연구하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미래에 뭐가 되는 것이 꿈이다. 만약에 전설적인 의사인 내가 태어난 날이라면은 그걸 바탕으로 어떤 신화를 쓸 것인가? 하늘에서 어떤 기적이 일어났고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났고 나의 꿈과 관련해서 어떻게 신화적인 요소를 넣을 것인가? 여기서는 이제 학생들에게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과제의 핵심은 너희들의 상상력이다. 최대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뭐 하늘에 용이 날아다니든 뭐 하늘에서 그 메스의 비가 떨어지든 하여튼 신화적인 요소가 있어야 되고 너희들이 꿈과 관련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한번 최대한 상상력을 발휘하도록 한번 써보도록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단편 소설을 그 마지막 학기에서는 그 학기말 고사를 대비해서 단편 소설을 공부하게 되는데 세 개의 단편 소설을 공부하는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DP 시험을 대비해서 사랑손님과 어머니에서 화자, 그 다음에 현진건의 비상과 러브레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열등감과 권위, 그리고 동백꽃을 통해서 이제 작가가 어떻게 페미니즘을 전달하고 있는가, 요 부분에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 작품들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말고사에서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묻습니다. 사랑손님과 어머니에서는 이제 화자의 역할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현진건에서는 비상과 러브레터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동백꽃에서는 이제 페미니즘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일단 장치와 주제 사이를 일단 1대1로 연결시키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지도 넣었었는데 하나의 시험이 이제 10점씩 50분을 주고, 자, 여기서 이제 나중에 이건 졸업시험에서도 똑같이 쓰이는데 그 장면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인용한 다음에 그 장면에 담겨 있는 의미를 최대한 설명해가지고 이 질문을 증명해 보시오. 이렇게 이제 세 개의 질문을 줍니다. 요 세 개의 질문은 모두 다 이제 이 작품의 화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 아닙니다. 이제 그 클로즈드 북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손님과 어머니에서 요거는 이제 제가 얼마 전에 그림으로 그린 건데插画로 그린 건데, 그러니까 기존의 문학의 해석을 보면은 솔직히 말해서 수박 겉핥기식입니다. 그러니까 깊이 있게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문학을 하나의 수박으로 본다면은 겉의 무늬에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고서에서도 깊이 있게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인터넷만 검색해 보면은 나올 수 있는 정보들에 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상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오키가 화자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사건에 관여하고 있고, 어떻게 아이러니를 만드는가, 오키라는 화자가 독자에게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요거는 이제 그 궁금하신 선생님들은 제 블로그에 가보면은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학생들 이렇게 격차 벌어지는 거, 그거 어떻게 하느냐 물으셨는데, 거기에 대한, 그래서 이제 제가 수업한 내용은 사흘 안에 이제 여기에 정리해서 올립니다. 그러면 수업 중에 좀
그 낯가림이 심해가지고 질문을 못하거나 놓쳤던 학생들 같은 경우 이제 여기에 와서 내용을 복습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학생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가르치는 작품들은 지금 거의 이제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 좀 학생들이 집중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지난 16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지금은 거의 다 제가 가르치는 작품들은 이제 PPT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7년 전에 처음 왔을 때는 이제 좀 텍스트로 수업을 하다가 하나하나씩 이제 바꿔갔지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가르치는 그 문학 작품들은 전부 다 PPT로 이렇게 수업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그러니까 저희들은 한국 공교육이 아닙니다. 학생들을 강제로 불러온 게 아니라 학생들이 비싼 등록금을 가지고 여기 왔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요구치가 높고 학부모님들도 패런트 티처 컨퍼런스를 해보면 학부모님들도 다른 과목 외국인 선생님에게는 그게 크게 요구치가 높지 않은데 저희 과목에 대해서는 요구치가 높습니다. 그거는 이제 오해도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어 과목 아니냐? 혹은 이제 저 문학 읽는 교양 과목 아니냐? 그런데 우리 애 성적이 왜 이렇게 낮게 나오느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원활하게 소통이 가능하니까 불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준을 맞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이제 제가 그 10학년, 11학년 과정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평가에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학생에게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감점받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된다는 것을 학생에게 딱 피드백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학부모님들이 불만을 잘 안 가집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꼼꼼하게 피드백을 줬고 어떤 학생은 그걸 꼼꼼하게 체크를 해가지고 다음 학기에 발전을 합니다. 근데 어떤 학생들은 이미 성적 나왔다고 해서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면 다음 학기에 그 문제가 또 반복됩니다. 근데 그때 학부모님들이 이제 회의를 요청했을 때 저는 이렇게 해서 피드백을 줬는데 학생이 이것을 참고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면 이제 학부모님들도 수긍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보통 기말고사 때 한 학생 평가할 때 이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80명 평가를 하면 이제 그것도 한 120시간 정도 들어가겠네요. 평가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야지 이제 잡음이 적게 나옵니다. 자, 선생님들, 저 1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잠시 영상을 하드웨어에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 10분 쉬었다가 개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저 질문 있으시면은 다음 시간 시작할 때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예, 10분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